저와 태수 씨의 몸은 달빛 아래 하나가 되었습니다. 옷자락이 벗겨져 바스락거릴 때마다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어요. 피부가 맞닿고 숨결이 얽히는 순간 60년 인생 모든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태수 씨의 거친 손길이 제 몸을 더듬을 때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전율이 찾아왔어요. 온기가 서로 섞이는 순간 나이도 과거도 모두 잊혀졌습니다. 태수 씨의 품 안에서 저는 다시 여자로 깨어났죠. 우리의 그 밤은 진실했고 깊은 열정이 불타올랐어요. 저희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에게 큰 행운이 찾아갈 거예요. 저는 심연아입니다. 남편이 떠난 후 집안은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귓가를 때리는 밤이면 30년 함께한 사람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죠. 정년 퇴직한 미술교사였던 제게 남은 건 텅 빈 하루하루뿐이었어요. 친구들은 연아야, 이제 너를 위한 시간을 가져라고 말했지만 제 마음은 그저 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동기 미경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연아야, 강원도에 좋은 도자기 공방이 있대. 2박 3일 체험 클래스가 있는데 같이 갈래? 처음엔 거절했어요. 흙이라니 제 손에 묻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경이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짐을 쌌죠. 변화가 필요해, 연아야. 강원도 산속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 공기가 달랐어요. 서울의 매캐한 공기와는 다른 풀과 흙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나무로 지어진 공방 건물은 마치 동화 속 집처럼 아늑해 보였죠. 안으로 들어서자 여러 작업대가 원형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수강생이 10명 정도 모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클래스를 진행할 김도윤입니다.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흙과 대화해 보세요. 젊은 강사의 인사가 끝나고 각자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제 옆자리에 조용히 앉은 남자를 처음 본 건 다른 사람들과 달리 혼자 온 듯했고 머리가 희끗한 남자는 말없이 앉아 흙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첫 시간 기본적인 도자기 만드는 법을 배웠죠. 흙을 반죽하고 공기를 빼고 손으로 모양을 만드는 과정이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제 손은 흙과 싸우는 것 같았습니다. 옆을 힐끗 보니 그 남자는 이미 완벽한 원형을 만들고 있었어요. 손놀림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전문가 같았습니다. 어렵네요. 제 말에 그는 잠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깊은 주름 사이로 조용한 눈빛이 느껴졌어요. 천천히 하면 됩니다. 짧은 대답과 함께 그는 제 흙을 살짝 만졌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은 자리에서 흙이 말을 들었어요. 이상하게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 성함이? 용기를 내어 물었죠. 강태수입니다. 짧게 대답하고 다시 자신의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태수의 손가락은 마치 피아니스트처럼 섬세하게 흙과 대화하는 것 같았어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의 옆 얼굴은 조각상처럼 고요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 어려운 기법을 배웠어요. 물레를 돌리며 흙을 올리는 작업이었습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무너지고 너무 약하게 잡으면 형태가 잡히지 않았죠. 세 번째 실패 후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괜찮아요. 다시 해보세요. 옆에서 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가 슬쩍 제 손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순간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흙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마치 마법처럼 제 손 아래서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의 손이 떨어진 후에도 그 온기는 남아 있었죠. 감사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태수는 미소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속 어딘가에서 오랫동안 잠자던 감정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흙 속에서 싹이 트는 것처럼 말이죠. 첫날이 끝나고 모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미경이는 다른 친구들과 금세 어울렸지만 저는 자꾸 태수를 찾게 되었어요. 그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인지 그 고요함이 위로가 되었어요. 1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이 설렘은 뭘까요? 나이 들어 다시 느끼는 감정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도자기 체험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문을 열자 산속 맑은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어요. 새벽 이슬에 젖은 풀냄새가 상쾌했죠. 어제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태수는 혼자 앉아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 그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설레었습니다. 이런 감정은 정말 오랜만이었죠.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도 이랬던가. 기억이 가물가물했어요. 오전 수업은 물레 작업의 심화 과정이었습니다. 태수는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실력을 보였어요. 마치 흙과 대화하듯 손끝으로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냈죠. 강사도 그의 작품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전에도 해보셨나요? 태수는 쑥스러운 듯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의 겸손한 모습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나는 여전히 물레와 씨름 중이었죠. 그때 태수가 슬며시 다가와 도움을 주었어요. 이렇게 힘을 배분하면 좋습니다. 그의 손이 다시 제 손 위에 올라왔습니다. 이번엔 어제보다 더 오래, 더 조심스럽게 말이죠. 연아 씨는 손이 섬세하네요. 금방 배우실 거예요. 태수의 칭찬에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나이 들어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스스로가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말투에 마음이 녹아내렸죠. 오후에는 각자 만들고 싶은 작품을 구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단순한 찻잔을 만들기로 했어요. 태수는 꽃병을 만들고 있었죠. 그의 손끝에서 흙이 마법처럼 변해갔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의 손동작을 계속 훔쳐보았어요. 저녁 식사 후 공방 앞마당에 모닥불이 피워졌습니다. 밤 공기가 쌀쌀해져 모두들 불 주위에 모였죠. 노래도 부르고 이야기도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조용히 불꽃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마지막 여행이 생각났어요. 그때도 이렇게 모닥불이 있었는데 문득 옆자리에 누군가 앉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태수였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불만 바라보고 있었죠.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불편함보다는 편안함이 느껴지는 침묵이었어요. 흙을 만지면 태수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아내 생각이 납니다. 그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어요. 모닥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웠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듣기만 했어요. 5년 전에 떠났어요. 암이었죠. 태수의 말에 가슴이 저몄습니다. 저도 비슷한 아픔을 겪었기 때문이었죠. 저도 1년 전에 남편을.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태수는 그제야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담긴 이해와 공감이 말보다 컸어요. 도예가였습니다. 원래는. 태수가 이어 말했어요. 서울에서 작업실도 있었고 전시회도 몇 번 열었죠. 아내가 아프고 나서 모든 걸 접었습니다. 간병하느라.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마음 너무나 잘 알았으니까요. 아내가 떠난 후에는 이곳으로 왔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살고 있어요. 태수의 말에서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제 마음속에도 똑같은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상처를 공유하고 있었죠. 모닥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냈습니다.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제 손 가까이 왔어요. 완전히 잡지는 않았지만 손등이 스치는 것만으로도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저 따뜻했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끔은 침묵이 천마디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된다는 걸 그날 밤 다시 한번 느꼈어요. 도자기 체험 마지막 날 아침, 창문 너머로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제 마음처럼 울적했습니다. 어제 만든 첫 찻잔을 굽기 위해 가마에 넣었거든요. 태수의 도움으로 겨우 완성한 작품이었죠. 가마에서 꺼낸 작품들을 확인하러 서둘러 공방으로 향했습니다. 연아 씨, 이쪽이에요. 강사가 제 이름을 부르며 가마에서 꺼낸 작품들이 놓인 테이블로 안내했어요. 하지만 제 찻잔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작품은요? 불안한 마음에 물었죠. 강사의 표정이 난처해졌어요. 죄송합니다. 가마 안에서 균열이 생긴 것 같아요. 냉각 과정에서 깨졌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어렵게 만든 첫 작품인데 강사는 깨진 조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완전히 산산조각 났더군요. 괜찮아요. 억지로 미소 지었지만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어요. 미경이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귓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서운한 걸까요? 그저 체험일 뿐인데. 눈물이 차올라 급히 화장실로 향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쉰을 훌쩍 넘긴 나이에 찻잔 하나 깨졌다고 울먹이다니. 스스로가 우스웠어요. 하지만 그 찻잔은 단순한 도자기가 아니었죠. 1년 만에 처음으로 무언가에 집중하고 감정을 쏟았던 결과물이었으니까요. 거울 속 제 눈에는 공허함이 가득했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간단히 식사를 마치고 다시 공방으로 돌아왔어요. 오후엔 마지막으로 간단한 작품 하나를 더 만들 시간이 있었죠. 제 작업대에 다가가는데 뭔가 눈에 띄었습니다. 분명 비어 있었던 자리에 작은 찻잔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정교하게 만들어진 찻잔이었습니다. 옅은 청자색으로 단아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 드는 작품이었어요. 누군가 제자리에 놓고 간 게 분명했죠. 찻잔 옆에는 접힌 쪽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펼쳐보니 단정한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 잔은 따뜻한 차를 담기 위해 만든 겁니다. 당신 손에 어울려요. 글씨를 보는 순간 누가 남긴 것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공방을 둘러보았지만 태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찻잔을 감싸들었어요. 마치 그의 손길이 전해지는 것 같았죠. 찻잔을 들여다보니 작은 물결 무늬가 섬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성과 시간이 많이 들어간 작품임이 느껴졌어요. 누군가를 위해 이렇게 마음을 담아 무언가를 만들어준 건 언제 이후였을까요? 누군가가 저를 위해 이런 마음을 표현해 준 건 또 언제 이후였을까요?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찻잔을 손에 쥐고 있자니 가슴 속에서 따스한 감정이 피어올랐어요. 60년을 살아오며 단단하게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죠. 미경이가 다가와 찻잔을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거 누가 준 거야? 궁금해하는 미경이에게 대답하지 않고 미소만 지었어요. 오후 수업이 시작되었지만 태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강사에게 물어보니 개인 사정으로 조퇴했다고 했어요. 왠지 모르게 허전했습니다. 감사 인사도 제대로 전하지 못했는데 손가락으로 찻잔의 곡선을 따라 쓸어내렸어요. 마치 그의 손길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작품을 만들며 계속 그 찻잔을 바라보았어요. 단순한 도자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이 담긴 선물. 그 의미가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설렘이 다시 깨어나는 기분이었죠. 마치 오래된 찻잔에 따뜻한 차가 다시 채워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도자기 체험 마지막 밤이 찾아왔습니다. 내일이면 서울로 돌아가야 했어요. 이곳에서의 시간이 꿈처럼 느껴졌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천둥 소리와 함께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산은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비 때문인지 전기가 불안정했습니다. 숙소 내 일부 조명이 꺼지고 로비에만 비상등이 켜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둘 자기 방으로 돌아갔죠. 미경이도 피곤하다며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어쩐지 잠이 오지 않아 로비의 창가 소파에 앉아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직 안 주무셨군요. 갑작스런 목소리에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수였어요. 오후 내내 보이지 않던 그가 어느새 제 옆에 서 있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비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무심코 대답했지만 사실은 그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찻잔에 담긴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죠. 태수는 아무 말 없이 제 옆 소파에 앉았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찻잔. 고마웠습니다.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태수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옆 얼굴이 희미한 비상등 불빛에 드러났어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왠지 모르게 품위가 있었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니 다행이네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침묵이 흘렀지만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가는 것 같았어요. 빗소리만이 우리의 심장 소리를 대신했죠. 내일이면 태수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시겠군요. 그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이 짧은 만남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너무 아쉬웠어요. 네, 그렇네요. 더 이상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60 넘은 나이에 이런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때 태수의 손이 조용히 제 손 위에 놓였습니다. 따뜻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손길 같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날의 격정적인 욕망과는 달랐어요. 세월이 빚어낸 깊고 따뜻한 그 무엇.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눈동자에 담긴 외로움과 그리움을 읽고 있었죠. 태수가 천천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숨결이 제 뺨에 닿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깨어났어요. 같이 있어도 될까요? 태수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대답 대신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천천히 일어나 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이것이 잘못된 일일까? 아니요. 우리는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충분히 외로웠고 충분히 그리웠어요. 그의 방 문이 닫히고 우리는 다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태수가 조심스럽게 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의 손길은 흙을 다루듯 섬세했어요. 주름진 피부가 맞닿아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주름이 우리의 진실된 감정을 증명하는 것 같았어요. 옷이 바스락거리며 벗겨지고 두 개의 숨결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60대의 몸은 젊은 날처럼 완벽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순수했어요. 태수의 품 안에서 저는 다시 여자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빛에서 남자로 깨어난 그를 보았죠. 밤새 비는 계속 내렸지만 우리의 마음속 가뭄은 끝이 났습니다. 태수의 팔에 안겨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의 가을에 찾아온 이 느낌은 봄의 설렘과는 달랐습니다. 더 깊고 더 따뜻했어요. 그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의 첫날 밤은 격정적이지 않았지만 오랜 시간 말라붙었던 영혼의 단비가 내린 밤이었어요. 서울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창문을 열어도 산속의 맑은 공기 대신 매연 냄새가 들어올 뿐이었어요. 태수가 준 찻잔을 손에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아침 우리는 서둘러 헤어졌어요. 비가 그치고 아침이 밝자 현실이 찾아왔죠. 짐을 챙기고 버스를 타야 했습니다. 연락처라도 주고받을 걸 그랬어요. 미경이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름만 알 뿐 전화번호도 주소도 묻지 않았어요. 마치 꿈속에서 만난 사람처럼 현실에서는 닿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가 남긴 찻잔만이 그 시간이 실제였음을 증명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어요. 가끔 전화가 울리면 심장이 뛰었습니다. 혹시 그가 어떻게든 저를 찾아낸 것은 아닐까? 하지만 번번이 실망했죠. 밤마다 꿈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진흙 묻은 그의 손, 깊은 주름 사이로 빛나는 그의 눈동자, 말없이 전해지던 그의 마음. 전부 선명했어요. 연아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미경이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짧은 여행에서 만난 남자를 이렇게 그리워하는 제 모습이 스스로도 이해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강원도 그 산골 마을에 가 있었죠. 일주일째 되는 날 결심했습니다. 가봐야겠어. 미경이에게 전화했어요. 미쳤니? 그 먼 곳을? 미경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기차표를 예매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직접 찾아 나서는 60대의 저를 보며 쓴웃음이 났어요. 다른 사람들은 늙어가는데 저는 지금 젊어지는 기분이었죠. 기차를 타고 버스를 갈아타며 그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공방으로 향했어요. 산길을 걸으며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를 다시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할까? 부끄러운 마음에 발걸음이 주춤했지만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드디어 공방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문은 닫혀 있고 간판도 떨어져 있었죠.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살피니 전체적으로 버려진 느낌이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근처 작은 가게에 들어가 물었어요. 저기 도자기 공방 아시나요? 그 주인 아주머니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공방이요? 거긴 한 5년 전에 문 닫았어요. 지금은 비어 있는데 말문이 막혔습니다. 5년 전이라니 그럼 우리가 참여한 체험은 뭐였던 걸까요? 2주 전에 거기서 도자기 체험을 했는데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주머니는 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체험이요? 거긴 오래전부터 비어 있었는데 혹시 다른 곳 아닌가요?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시 공방 앞으로 가서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분명 이곳이 맞았습니다.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먼지 쌓인 텅 빈 공간이 보였어요. 마치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했죠. 실례합니다만 혹시 강태수라는 분 아세요? 다시 가게로 돌아가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강태수? 처음 듣는 이름인데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누구였던 걸까요?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은
정말 존재했던 걸까요? 버스 정류장으로 돌아가는 길,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수와 함께했던 그 비 오던 밤이 생각났어요. 그의 따뜻한 품, 그의 진심 어린 눈빛. 모두 꿈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가방 속 찻잔이 그 증거였죠. 하지만 그렇다면 그는 누구였을까요?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으로 흐르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토록 마음을 열었던 사람이 사라졌다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죠.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이 모든 것의 진실은 무엇일까? 찻잔을 꺼내 들여다보았어요. 거기에 답이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우울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마음도 비에 젖는 기분이었어요. 태수의 존재가 미스터리로 남은 채 내 감정만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았죠. 미경이가 몇 번 전화를 했지만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정신 차려야지. 스스로에게 말하며 집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방치해둔 책장을 정리하다가 문득 찻잔이 눈에 들어왔어요. 태수가 준 그 찻잔. 조심스럽게 손에 들고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분명 실제 했던 일이에요. 환상이 아니었죠. 찻잔 바닥에 묻은 먼지를 닦아내려 천으로 살살 문질렀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글씨처럼 보이는 것이 보였어요. 빛이 잘 드는 창가로 가서 자세히 보니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강태수 작.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건 분명 사인이었죠. 그가 직접 만든 작품이라는 증거였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강태수 도예가를 검색했습니다. 기대 반, 두려움 반이었어요. 진실을 알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모르고 싶었죠. 검색 결과가 뜨자 숨이 막혔습니다. 여러 기사가 나왔어요. 유명 도예가 강태수, 재단 기금 횡령 혐의로 기소. 도예계의 별 추락하다. 8년 전 기사들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클릭했어요. 강태수는 한때 한국 도예계의 거장으로 불리던 인물이었습니다. 여러 전시회를 열고 해외에서도 인정받던 작가였죠. 그런데 8년 전 그가 이사로 있던 도예재단의 기금을 횡령한 혐의가 제기되었어요. 결국 기소되었고 재판 결과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도예계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기사에 첨부된 사진을 보니 틀림없는 태수였어요. 지금보다 젊지만 그 조용한 눈빛은 똑같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내가 만난 그 사람,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은 과거의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더 많은 정보를 찾기 위해 검색을 이어갔습니다. 마지막 기사는 7년 전 것이었어요. 강태수 모든 작품 기증 후 행방불명. 기사에 따르면 그는 모든 재산과 작품을 기부한 후 홀연히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떤 기록도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공방은 5년 전에 문을 닫았는데 우리는 분명 그곳에서 체험을 했어요. 태수는 분명 그곳에 있었고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냈죠. 제가 느낀 감정은 진짜였어요. 그의 손길, 그의 눈빛, 그의 온기. 모두 진짜였습니다. 찻잔을 가슴에 안고 창가에 섰어요. 비가 그치고 석양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 의문이 가득했죠. 그는 왜 자신의 정체를 숨겼을까? 그 공방은 어떻게 된 걸까? 무엇보다 내가 느낀 감정은 진짜였을까? 눈을 감고 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따뜻한 감정이 다시 피어올랐어요. 이건 분명 진실이었습니다. 적어도 내 마음만큼은. 태수의 과거를 알게 된 후로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가 한때 유명 도예가였다는 사실과 횡령 혐의라는 충격적인 과거가 믿기지 않았어요. 매일 밤 찻잔을 바라보며 그 짧았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진실은 무엇일까? 갈증처럼 목이 말랐죠. 그러던 어느 날 미경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연아야, 강릉에 도자기 축제가 열린대. 우리 갈래?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득 이게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쩌면 태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래, 가자. 미경이가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정말? 내가 선뜻 응하다니 의외인데. 사실 저도 의외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강릉 도자기 축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다양한 도예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고 현장에서 시연도 진행되고 있었죠. 미경이와 천천히 부스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가끔 머리가 희끗한 남자를 보면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하지만 번번이 실망했죠. 점심을 먹고 다시 축제장을 돌아다니던 중 구석진 곳에 마련된 작은 부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는지 한적했어요. 그곳에서 혼자 도자기를 만들고 있는 남자의 뒷모습이 낯익었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어요. 미경아, 잠시만 기다려. 말하고 그 부스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가까이 다가가니 틀림없었죠. 태수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흙과 대화하듯 물레를 돌리고 있었어요. 제 그림자가 들이오자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아 씨. 그의 눈이 커졌어요. 놀란 표정이었지만 어딘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준비했던 질문들이 모두 증발해버렸죠. 어떻게, 여기서,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손을 닫고 일어섰어요. 우연이네요. 그의 목소리는 그때처럼 조용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공방에 갔었어요. 비어있더군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태수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그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망친 게 아니오. 그냥 그때는 자신이 없었소. 그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찻잔에서 당신의 이름을 봤어요. 검색도 해봤고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태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모두 사실이요. 한때 저는 도예가였고 실수도 했죠. 그의 눈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아내가 암투병을 할 때였어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었소. 재단 기금을 잠시 빌리려 했던 건데 태수의 고백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의 상처가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잃었소. 평판도 일도.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후회하진 않아요. 아내를 위해서였으니까.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럼 공방은요? 그곳은 어떻게 된 거죠?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태수는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곳은 예전에 제가 운영하던 곳이었소. 이제는 가끔 혼자 가서 작업할 뿐이죠. 공식적으로는 문을 닫은 지 오래됐어요.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체험, 그날의 만남. 모두 우연이 아니었어요. 미경이가 멀리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태수의 눈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과거의 실수보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사람의 진심이었습니다. 축제장에서 태수를 다시 만난 후 우리의 관계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가끔 만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의 과거를 알게 된 후에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죠. 그의 상처와 아픔을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어느 가을날 태수와 함께 제 아파트 베란다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눈빛으로 많은 이야기를 전했어요. 문득 생각이 떠올랐죠. 태수 씨, 제안이 하나 있어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우리 집 거실이 꽤 넓은데 여기 일부를 리모델링해서 작은 공방을 열면 어떨까요? 같이 말이에요. 태수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소?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 시작해요. 우리 함께요. 태수 씨의 재능을 숨겨두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태수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혹시 거절할까 불안했죠. 하지만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제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가 중요하죠. 확신을 담아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웠어요. 태수의 눈에서 오랜만에 빛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2달 후 제 거실의 절반은 아담한 공방으로 변신했어요. 흙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지만 그 냄새가 좋았습니다. 태수는 매일 아침 일찍 와서 작업을 시작했어요. 저는 퇴직한 미술교사로서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연화의 흙놀이 교실이라는 이름으로 동네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태수는 어르신들을 위한 도예 클래스를 열었습니다. 함께 일하면서 우리는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갔어요. 제 집과 마음에 다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첫 번째 전시회는 작게 열었어요. 동네 주민들과 친구들만 초대했죠. 태수의 작품이 다시 세상에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전시회 날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함께해요. 이제부터는.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우리의 작은 공방은 입소문을 타고 알려졌어요. 특히 노년층 부부들이 많이 찾아오셨죠. 우리처럼 인생의 후반에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분들이었습니다. 태수는 그분들에게 도예를 가르치며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오늘은 우리가 처음 만난 지 정확히 1년 2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특별한 준비를 했어요. 체험 클래스 때 깨졌던 찻잔을 기억하며 2번째로 직접 만든 찻잔에 차를 따랐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제 마음이 담긴 찻잔이었어요. 태수가 공방으로 들어오자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찻잔을 바라보았어요. 제가 직접 만든 2번째 찻잔이에요. 첫 번째는 깨졌잖아요. 태수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흙은 때로 금이 가도 다시 붙여 만들 수 있다더군요. 사랑도 그렇다면 나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태수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길에서 평생의 약속이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황혼의 나이에 찾아온 진짜 봄. 우리는 늦게 만났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흙 속에서 다시 피어난 우리의 사랑처럼 인생은 언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심장이 정말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제 나이 64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떨림은 처음이었어요. 이불 끝자락을 꼭 쥔 손에 땀이 배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다리에서 저도 모르게 힘이 스르르 빠져나갔어요.
그리고는 침대 가장자리에 완전히 주저앉고 말았죠. 그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낯선 온기였지만 따뜻하고 편안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 같은 익숙함이 느껴졌죠. 남편이 떠난 후 제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겠어요. 내 인생은 지금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세요. 여러분에게 큰 행운이 찾아갈 거예요. 저는 정은재, 올해 64입니다. 두 딸은 모두 출가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전 이 고요한 시골 마을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혼자 지내고 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새벽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허전해 손을 뻗곤 하죠. 하지만 이제는 눈물이 나지 않아요. 슬픔도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나 봅니다.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나 김치와 장아찌를 담그고 무말랭이를 다듬었습니다. 손맛이 좋다는 소문이 나서인지 가게는 늘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그래도 가끔은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누구를 위해 이렇게 부지런히 살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 때면 가슴이 먹먹해지곤 하죠. 어머, 정 사장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가게 문을 열자마자 동네 이장님 부인이 들어오셨어요. 늘 저보다 더 부지런한 분이죠. 네, 뭐 할 일이 있어야 시간이 빨리 가니까요.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 가게에 있는 게 덜 외롭거든요. 사람 냄새가 나니까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처음 보는 손님이 가게에 들어오셨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의 남자분이었죠. 머리는 거의 하얗게 새었지만 등은 꼿꼿하고 눈빛은 맑았습니다. 반찬 좀 사려고 하는데요.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그분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습니다. 오랫동안 말을 많이 하지 않은 사람 특유의 거친 듯 하면서도 부드러운 음색이었죠. 오늘 만든 깻잎 장아찌가 좋을 것 같네요. 밥 한 그릇 뚝딱 비울 수 있을 겁니다. 제 말에 그분이 미소를 지었어요. 눈가에 주름이 잔잔하게 펴지면서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미소였습니다. 그럼 그걸로 주세요. 아, 그리고 김치도 조금요. 장아찌와 김치를 포장하는 동안 그분은 가게 구석구석을 눈으로 훑어보더니 말씀하셨어요. 혼자서 이 많은 반찬을 다 만드시나 봐요? 대단하십니다. 네, 뭐 별거 아닌데요. 원래 집에서 가족들 먹이려고 하던 솜씨니까요. 그분은 제 대답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한기훈이라고 합니다. 이 동네로 얼마 전에 이사 왔어요. 앞으로 자주 올 것 같네요. 한기훈 씨는 그렇게 말하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도 왠지 모르게 가슴이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죠. 그 후로 한기훈 씨는 일주일에 2~3번씩 가게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반찬을 사러 오는 것 같았지만 점점 대화를 나누기 위해 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가끔은 도자기 작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요즘은 주로 도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한옥수리 일을 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조금 더 조용한 일을 찾게 되더라고요. 한기훈 씨의 손은 굵고 단단했지만 말할 때는 부드러웠습니다. 그 손으로 만든 도자기가 궁금해졌어요. 어느 날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이웃집 할머니들이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 사장 요즘 자주 오는 손님 있다며? 재혼하려나? 아이고, 그 나이에 무슨. 그래도 혼자 사는 것보단 낫지 않겠어?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나이에 사랑이라니 말도 안 되죠. 하지만 한기훈 씨를 생각하면 왠지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눈가와 처진 볼살. 예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눈빛만은 어쩐지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정은재. 정신 차려. 스스로에게 타일렀지만 가슴속 설렘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느끼는 설렘이라니. 황당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두렵기도 했어요. 결국 그날 밤은 뒤척이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마음 한편에선 내일 한기훈 씨가 다시 가게에 올지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기대하고 있었으니까요. 한기훈 씨는 참 별난 사람입니다. 처음엔 그저 반찬 사러 오는 단골 손님이었는데 어느새 가게에 오면 한참을 이야기하고 가는 사이가 되었죠.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궁금증이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한기훈 씨가 작은 상자를 들고 가게에 들어왔어요. 정 사장님, 이거 작은 선물인데 괜찮으시면 받아주세요.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찻잔이 들어 있었습니다. 푸른빛이 감도는 백자였는데 빛이 비치면 은은하게 반짝이는 모습이 꼭 달빛 같았어요. 제가 만든 건데 정 사장님이 타주시는 차를 담기에 딱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제 차 맛을 칭찬할 때마다 한기훈 씨에게 한번 대접해보고 싶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나 봐요. 정말 아름다운 찻잔이네요.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수 있는지. 제 감탄에 한기훈 씨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원래는 한옥 수리하는 일을 했었어요. 30살부터 쭉 목수 일을 했죠. 그러다 서울 북촌에서 한옥 복원 작업을 하면서 도예가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흙을 만져보라고 권하셨어요. 처음엔 그저 호기심으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이렇게 됐네요. 한기훈 씨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굵고 투박하지만 따뜻함이 느껴지는 손이었어요. 목공일을 하면서 굳은 살이 박인 그 손으로 이렇게 섬세한 도자기를 만든다니 놀라웠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시골로 내려와 작업실을 차렸어요. 사람들 북적거리는 곳보다는 고요한 데서 작업하는 게 더 잘 맞더라고요. 한기훈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비슷한 이유로 이 조용한 마을에 남아있는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 한번 작업실에 놀러 오실래요? 제가 만든 다른 작품들도 구경하시고. 그 제안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 남자의 집에 간다는 것이 내키지 않을 법도 한데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어요. 좋아요. 시간 될 때 한번 가볼게요. 다음 날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한기훈 씨의 작업실이 있는 방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직 방문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모습일지 자꾸 상상이 되었어요. 흙 냄새가 가득하고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 도자기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을 것 같았죠. 일주일 후 용기를 내어 한기훈 씨의 작업실을 찾았습니다. 마을 외곽의 조그만 한옥이었는데 문을 열자 상상했던 그대로의 풍경이 펼쳐졌어요. 나무 선반 위에는 완성된 도자기들이 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고 중앙에는 물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차 한잔 하실래요? 한기훈 씨가 내려준 차는 제가 팔던 국화차였습니다. 그가 선물한 찻잔에 따라주는 차는 평소보다 더 향기롭게 느껴졌어요. 작업실을 둘러보며 도자기들을 하나하나 만져봤습니다. 각각의 작품에는 한기훈 씨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듯 했어요. 이건 제가 처음 만든 작품이에요. 많이 서툴죠? 한기훈 씨가 보여준 첫 작품은 투박했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작품들은 점점 더 섬세해지고 아름다워졌어요. 저녁 시간인데 같이 한 끼 하실래요? 제가 간단히 준비해 놨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자연스럽게 들렸어요. 평소 같았으면 거절했을 텐데
입에서 나온 대답은 네, 좋아요. 였습니다. 한기훈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편안하게 느껴졌거든요. 그의 과묵함 속에 담긴 따뜻함이 좋았습니다. 말은 적어도 눈빛으로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한기훈 씨가 차린 저녁 식탁에는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내가 만든 반찬도 몇 개 보였죠. 제가 요리에는 소질이 없어서 정 사장님 반찬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의 식탁에 내 반찬이 오른다는 사실이 뿌듯했어요. 한기훈 씨와 저녁을 함께 한 지 한 달쯤 지났을까요? 봄바람이 살랑이는 어느 주말 갑자기 서울에서 둘째 딸 유진이가 내려왔습니다. 직장일이 바빠 명절에도 잘 오지 못했는데 갑작스러운 방문이 의아했죠. 엄마, 요즘 남자친구라도 생겼어? 식탁에 앉자마자 유진이가 던진 질문에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싶었는데 동네 어르신이 큰딸에게 전화를 했고 그 소식을 유진이가 들었다는 거예요. 뭐, 그냥 가끔 가게에 오는 손님이야. 별거 아니야.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지만 유진이의 날카로운 눈빛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인지는 알아봤어요? 유진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소 차분한 아이가 이렇게 흥분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한기훈 씨는 괜찮은 사람이야. 도에 가고 과묵하지만 다정한 사람이야. 제 말에 유진이는 한숨을 내쉬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1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뭘 보고 믿어요? 요즘 노인들 노리는 사기꾼 많다던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유진이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한기훈 씨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생각해 보니 그저 그와 나눈 대화와 느낌만으로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잖니. 한기훈 씨는 내 돈이나 가게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있는 건 아닐까? 딸의 걱정이 갑자기 현실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래도 엄마 좀 더 알아보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서두를 것 없잖아요. 유진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었어요. 하지만 한기훈 씨를 생각하면 여전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진이가 서울로 돌아간 후 한기훈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 사장님, 내일 시간 되시면 잠깐 뵈도 될까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무거웠습니다. 저도 모르게 유진이의 말이 떠올랐어요. 의심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한 걸까요? 네, 가게에서 봬요. 다음 날 한기훈 씨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달리 굳은 표정이었어요. 정 사장님,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있어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유진이 말처럼 뭔가 숨기고 있는 걸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사실, 저도 결혼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기훈 씨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있었습니다. 미네라고 5년 전에 암으로 떠났어요. 한기훈 씨의 눈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어요. 저도 비슷한 상실을 겪었으니까요. 처음엔 말씀드리기가 어려웠어요. 이제 와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게 죄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한기훈 씨의 고백을 들으며 안도감과 동시에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유진이가 걱정했던 것과 달리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미네라는 이름을 들으니 왠지 모를 불안감도 느껴졌죠. 이해해요. 저도 비슷한 마음이니까요.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더 깊어졌습니다. 서로의 상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함께 웃고 울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기훈 씨에게 미네라는 존재가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그 자리를 내가 채울 수 있을지. 어느 날 한기훈 씨의 작업실에 혼자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재료를 사러 잠시 나간 사이 작업실을 둘러보다가 선반 깊숙한 곳에 놓인 오래된 도자기를 발견했어요. 다른 작품들과 달리 이 도자기는 유약도 입히지 않은 채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죠. 호기심에 도자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바닥을 살펴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도자기 밑바닥에는 작은 글씨로 미네에게 우리의 10주년을 기념하며 2018.4 10이라고 새겨져 있었거든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분명 한기훈 씨가 아내에게 선물하려고 만든 도자기였을 텐데 완성하지 못한 채 그녀가 세상을 떠났나 봅니다. 도자기를 내려놓으려는데 실수로 제 옷에 부딪혀 바닥에 떨어졌어요. 어떻게? 다행히 완전히 깨지진 않았지만 금이 가버렸습니다. 당황한 마음에 얼른 원래 자리에 놓으려 했어요. 그때 한기훈 씨가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가 망가뜨린 도자기를 보는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슬픔으로 가득 찼어요. 정말 죄송해요. 실수로. 제가 배상할게요. 한기훈 씨는 말없이 도자기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밑바닥의 글씨를 손가락으로 쓸었어요. 이건 미네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만들던 거였어요. 10주년 기념일에 완성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그녀가 말을 잇지 못하는 한기훈 씨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에게 미네라는 존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구나 싶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기훈 씨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미네라는 사람이 크게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내가 대신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죠. 나도 언젠가 그냥 도자기 밑바닥에 새겨진 이름이 될까? 불안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남편과 살면서도 가끔 느꼈던 감정이었어요. 내가 이 사람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일까? 언젠가 쉽게 잊혀지는 이름이 되는 건 아닐까? 밤새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한기훈 씨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가 정말 과거를 뒤로하고 나와 새로운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 건지, 도자기에 새겨진 그 이름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도 남편을 잊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한기훈 씨의 상실은 더 깊고 오래된 것 같았어요. 과연 내가 그 마음을 채울 수 있을지 불안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틀 동안 한기훈 씨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전화하지 않았고 저도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도자기를 깨뜨린 것보다 더 마음이 무거웠던 건 그의 마음속에 미네라는 사람이 아직 크게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가게에서 반찬을 담고 있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한기훈 씨였어요. 평소보다 더 깔끔하게 차려입었고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 사장님.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손님이 없는 틈을 타 한기훈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뒤편에 있는 작은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아래 우리는 나란히 벤치에 앉았어요. 그날 일은 정말 미안해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제 말을 자르며 한기훈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미안해요. 그 도자기 사실 완성하지 못한 채 간직하고 있었어요. 미네가 떠나고 나서도
그 도자기를 완성할 수 없었거든요. 한기훈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의 차분함이 사라진 채 감정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어요. 사실 미네를 보낸 후 5년 동안 저는 그저 숨만 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것처럼요. 그러다 이 마을에 와서 정 사장님을 만났어요. 한기훈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그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정 사장님이 주시는 반찬을 먹으면서 처음으로 다시 맛을 느꼈어요. 사장님과 이야기하면서 웃음이 나왔고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기훈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깊이 와닿았어요. 미네는 제 과거예요. 소중한 과거죠. 하지만 정 사장님은 제 오늘이에요. 그리고 내일이 되어주셨으면 해요. 목이 메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말문이 막혔어요. 마음은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도자기에 새겨진 그 이름처럼 저도 언젠가는 그냥 기억 속의 이름이 될까봐 두려워요. 용기를 내어 제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한기훈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손을 뻗어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제가 만드는 건 도자기예요. 흙을 빚어 형태를 만들고 불에 구워 단단하게 만들죠. 하지만 이제 제가 정말 만들고 싶은 건 정 사장님과 함께하는 하루하루예요. 한기훈 씨의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만든 도자기들은 수백 년을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그저 흙일 뿐이죠. 정 사장님과 나누는 이 순간들, 이 감정들이 진짜 소중한 거예요. 한기훈 씨가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들꽃으로 소박하게 묶은 꽃다발이었어요. 새롭게 시작해 볼까요? 과거의 상처는 인정하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거예요. 눈물을 닦으며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은은한 들꽃 향기가 봄바람을 타고 퍼졌어요. 처음으로 한기훈 씨에게 기대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함께 시작해보고 싶어요. 그 순간 마음속에 쌓여있던 불안과 두려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 여름이 되었습니다. 한기훈 씨와 저는 매일 아침 전화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이면 함께 산책을 하는 일상이 자리 잡았어요. 삶에 새로운 리듬이 생겼달까요? 홀로 지내던 날들과는 다른 누군가를 기다리고 함께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기훈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은재 씨, 우리 함께 살아볼까요? 그 말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결혼이라니 이 나이에.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컸어요. 남은 인생을 혼자가 아닌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행복했습니다. 네, 좋아요. 하지만 딸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특히 유진이가 걱정됐어요. 첫째 미경이는 괜찮을 것 같았지만 둘째 유진이는 여전히 한기훈 씨를 의심하고 있었으니까요. 한기훈 씨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함께 말해요. 제가 정성껏 설명할게요. 다행히 딸들과의 대화는 생각보다 수월했습니다. 미경이는 엄마도 이제 행복해야죠. 라며 바로 축하해줬어요. 유진이는 처음엔 말없이 듣기만 했지만 한기훈 씨가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아직 엄마에게 충분한 사위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진심으로 은재 씨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한기훈 씨의 말에 유진이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행복하다면 저도 응원할게요.
하지만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세요. 가게 정리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10년 넘게 운영해온 곳이라 추억이 가득했어요. 하나하나 물건을 정리하며 지난 날을 되돌아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작했던 가게, 딸들이 학교 다닐 때 도와주곤 했던 추억들. 문득 눈물이 났지만 그건 슬픔보다는 감사함에 가까웠어요. 단골 손님들에게 가게를 닫는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모두들 놀라워했지만 이유를 알고 나서는 기뻐해 주셨어요. 이 나이에 새 사랑이라니 정말 부럽네. 평생 행복하게 살아. 마을 이장님 부인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 좀 봐. 아직도 혼자 사는데. 정 사장 덕분에 용기가 생기네. 주름진 얼굴로 웃으시는 할머니들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과는 다른 이 나이에 찾아온 사랑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위안과 희망이 되는 것 같았어요. 새 인생 시작해 보려고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날 가게 문을 닫으며 작게 인사를 했습니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결혼식은 한기훈 씨의 작업실 앞마당에서 조촐하게 열렸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딸들, 몇몇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어요. 화려한 드레스 대신 연한 베이지색 한복을 입었고 한기훈 씨는 깔끔한 검은색 한복 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아름다우세요. 유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한기훈 씨도 제 모습을 보며 감격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은재 씨. 간단한 식을 마치고 모두가 떠난 후 한기훈 씨의 집. 아니, 이제는 우리 집이 된 공간에 둘만 남았습니다. 낯설지만 설레는 기분이었어요. 새로운 공간, 새로운 관계,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64세의 신부라니 믿기지가 않네요. 한기훈 씨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젊습니다.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가 되었어요. 결혼식을 마치고 모두가 돌아간 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한기훈 씨는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고 저는 방 안에 혼자 남아 옷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첫날 밤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64세 나이의 첫날 밤이라니 웃음이 나올 것 같으면서도 이상하게 긴장됐습니다. 평소 입던 편안한 잠옷과 새로 산 실크 잠옷 사이에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결국 새 잠옷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빗으며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정은재,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거울 속 내 얼굴은 소녀처럼 상기돼 있었습니다. 주름진 눈가와 처진 볼살, 하지만 눈빛은 마치 20살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욕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한기훈 씨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심호흡을 했어요. 낯선 이불, 낯선 방,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렘이 가득했죠.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기훈 씨가 차 2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도 샤워를 마친 듯 머리가 젖어 있었고 깔끔한 잠옷 차림이었어요. 국화차 끓였어요. 오늘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그가 내민 찻잔을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니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어요. 새 친구는 어때요? 불편하지는 않으신가요? 한기훈 씨의 다정한 질문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좋아요. 그냥 조금 낯설 뿐이에요. 차를 다 마신 뒤 한기훈 씨가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이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마치 처음 사랑을 시작한 소녀처럼요. 우리 사이에는 조금의 거리가 있었지만 그의 온기가 느껴졌어요. 은재 씨, 한기훈 씨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네, 괜찮아요? 그 질문에 갑자기 웃음이 터졌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온 어른들이 마치 첫사랑을 시작한 학생들처럼 어색해하는 상황이 우스웠어요. 웃다 보니 눈물이 나왔고 다리에 힘이 풀려 침대에 푹 꺼져 앉았습니다. 왜 웃으세요? 한기훈 씨도 따라 웃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니요. 제가 이 나이에 왜 이러죠? 다리가 저도 모르게 풀려버렸어요. 너무 긴장해서 그런가 봐요. 한기훈 씨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어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 말에 다시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색함이 아닌 행복한 웃음이었어요. 한기훈 씨도 함께 웃었고 그 웃음 속에서 긴장이 녹아내렸습니다. 우리 참 늦게 만났네요. 제 말에 한기훈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딱 좋은 시간에 만났어요. 우리는 서로를 만나기 위해 이만큼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다가 이제야 만난 거예요. 젊은 시절에는 느끼지 못했을 깊이 있는 사랑을 나눌 준비가 된 지금 말이죠. 한기훈 씨가 조심스럽게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낯선 품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의 품처럼 따뜻하고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은재 씨 행복하세요? 그의 물음에 눈을 감고 대답했어요. 네, 행복해요.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요. 첫날 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이었지만 그 떨림과 설렘은 첫사랑과 다르지 않았어요. 다만 더 깊고 더 단단했을 뿐입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눈을 뜨니 낯선 천장이 보였어요.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곧 어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옆자리를 더듬었는데 한기훈 씨는 이미 일어난 듯했어요. 침대에서 나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창가에서 아침 햇살을 받으며 서 있는 한기훈 씨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그는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듯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제 목소리에 한기훈 씨가 돌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따스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네, 오랜만에 정말 편안하게 잤습니다. 부엌에서는 커피 향이 진하게 퍼지고 있었어요. 한기훈 씨가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은재 씨에게 드릴 게 있어요. 하얀 봉투를 건네는 한기훈 씨의 표정이 조금 긴장된 듯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젯밤 드리고 싶었는데 분위기가 좋아서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제 마음을 글로 적어봤습니다. 봉투를 열어 안에 편지를 꺼냈습니다. 정갈한 글씨체로 빼곡히 채워진 편지였어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은재 씨에게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이 이렇게 설렐 줄 몰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은재 씨의 반찬 가게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이 저를 살아있게 했습니다. 사랑은 나이에 따라오는 게 아니라 사람에 따라온다고 믿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은재 씨를 만나기 전까지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젊은 시절보다 짧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더 소중하게, 더 의미 있게 보내고 싶습니다. 은재 씨와 함께라면 저는 모든 순간이 특별할 것 같습니다. 항상 곁에 있겠습니다. 한기훈 드림.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편지를 접고 한기훈 씨를 바라봤어요. 고마워요. 당신을 만나기 전에는 미래라는 게 그저 흘러가는 시간일 뿐이었는데 이제는 기대되는 시간이 되었어요.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한기훈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나 자신에게 미안하지 않게 살고 싶어요. 늘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던 것 같아요.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리고 당신과 함께요. 한기훈 씨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쥐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함께 행복한 날들을 만들어가요, 은재 씨.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2개의 그릇, 2개의 젓가락, 2개의 컵.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혼자가 아닌 둘이서 함께하는 아침 식사. 소소하지만 특별한 행복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한기훈 씨는 작업실로 향했고 저는 새로운 집 구석구석을 정리했습니다. 그의 물건과 제 물건이 섞이면서 우리의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정리를 하다가 문득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어제와 같은 얼굴이지만 어딘가 달라 보였어요. 더 환하고 더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64세에 맞이한 첫날 밤, 내 인생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웃었습니다. 늦게 온 사랑이지만 정확히 필요한 시간에 도착한 사랑이었어요. 앞으로의 날들이 기대되었습니다. 한기훈 씨와 함께할 모든 순간이, 모든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처럼 우리의 미래도 맑고 환하길 바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